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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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앨리스님 네,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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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홀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데이터홀릭이라고 검색하면 저희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대부분 많이 노출되던데 그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 해주시고 계시는 귀동냥님, 운누나이27님, 눈나님, 그리고 새롭게 정기 후원 시작해주신 권주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언론 관련된 KBS 데이터 관련된 에피소드에 에피소드 후원이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김요한님께서 120화 언론은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만원, 막송님께서 121화 언론이 연구자를 활용할 때 벌어지는 일들에 1,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후원을 양분 삼아 더 나은 컨텐츠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컨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모두 후원해주시는 분들, 들어주시는 분들, 댓글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박 박사가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했냐면 언어, 자연어 처리 연구에 지금 한국어 연구 쪽에 큰 소식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클루라는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클루가 뭔지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그쵸. 클루가 뭔가요? 클루는 KLUE의 이라는 스펠링으로 연결돼 있고 Korean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뭐 논문에 데이터셋이랑 모델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연어 처리, 자연어 이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표 문제 셋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여러 모델들이 그거에 점수 리더보드라고 부르잖아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부터 뭐 순서대로 세우는 걸 리더보드라고 부르는데 그 리더보드를 만들어서 어떤 모델이 지금 어떤 문제를 잘 푸는 애요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자연어 처리 문제 대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아주 충실하고 충분히 설계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회사와 이름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저로 참여한 논문이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NLP 쪽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방송에서 들으시는 분들께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그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려고 이번 방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클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클루는 우선 김성훈 교수님이 업스테이지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김성훈 유명하신 교수님 김성훈 교수님인가요? 김성훈 김성훈? 네. 김성훈 맞지 않나요? 교수님이시고 성킴님이라고도 많이 불리시죠. 그 유명한 맞죠? 예, 예. 딥러닝, 김성훈 교수님. 한국 딥러닝 전파의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우신. 그렇죠. 그렇죠. 맨 처음에 그 텐서플로우라는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구글에서 만들어지고 그걸 구글에서 이제 전파하려고 커뮤니티 형성을 하고 있을 때 한국어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딥러닝 강의를 모두의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동영상을 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으로 딥러닝을 입문하셨고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볼만한 자료가. 물론 그게 맞아요. 무료로 언제적이죠? 공개된. 한 네네. 4, 5년 됐나? 그거 올라왔던 게? 그 그랬던 정도 것 같아요. 됐을 것 같은데요. 음. 네. 거의 그랬던 것 유일한 같네요. 자료였기 때문에 아마 딥러닝 관심 갖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봤을 것 같아요. 음. 그쵸. 무료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무료라는 거. 그죠? 무료로 풀어주셨다는 게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정보 접근성이라는 저는 표현을 쓰는데 17년에 만들기 시작하셨네요. 4년 됐네요. 네,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게요. 더 옛날 게 있나 봐. 그래요? 네, 17년이 요즘 뭐지? 업그레이드 강화학습 버전이에요? 아니 강화학습 내용이네요. 그러면 매우 최근인데? 그러니까요. 16년이네. 16년이에요. 저 한창 그 출판사에서 일할 때 그 네. 출판사 편집자는 보통 그 저자를 찾아 헤매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에 좋은 컨텐츠 올리시는 분들은 정말 매의 눈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때 이제 되게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분이었는데 옛날 얘기네요. 아니 진짜 뭐 블로그만 잘 써도 사실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 온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왜냐면 그 NLP 쪽 블로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책으로 정리돼서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계속 자기 컨텐츠나 공부하는 거 잘 만들고 있으면 특히 이제 블로그에 양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용에 대한 최신화, 그 다음에 앞뒤 정리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출판에 대한 허들이 좀 낮기도 하고 아예 아무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킴 교수님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네네. 네. 그분이 주도 아닌 주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주도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메인으로 주도했다고 말하기 되게 애매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어쨌든 그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에서 맨 처음 제안을 하셨는지 아마 참여하신 분 중에 가장 크게 들어가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하정우님 그 클로바 네이버 클로바의 AI 팀 리든지 클로바 팀 전체의 리든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정우님께서도 어드바이저로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인 교수님 중에 그 조경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조경현 교수님이 그 뭐지? 까먹었다. 외국에 계신 분이죠? 네, 지금 외국에 계세요. 그 뭐지? 번역 모델링 하는 것 중에 저희가 보는 되게 올드 패션이지만 되게 유명한 딥러닝 모델이 있는데 그거를 논문으로 내서 유명해지시고 그 다음에 뭐 활성함수 이런 거 새로운 거 제안하시고 이러면서 엄청 유명해졌는데 NLU 쪽 RNN 쪽 활성함수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어드바이저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업스테이지, 네이버 클로바, 구글이 플래티넘 스폰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골드 스폰서, 스캐터랩, 그 다음에 셀렉스타, 리드, 딥내추럴, 카이스트 뭐 이런 여러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고 왜냐면 이게 그 이루다 개인정보 처리 이슈가 터지고 난 이후에 제작이 됐었나 봐요. 아니면 그 전부터 제작이 되고 있었겠지만 제작 중에 그 이슈가 터져서 그걸 좀 더 안전하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소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구성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술들이 개선되거나 좋아지기 위해서는 측정을 먼저 해야 돼요. 성능에 대한 측정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정의한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기능을 더 잘하게 만드는 애를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강도라는 걸 저희가 그러니까 단단한 정도라는 걸 저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정의하면 어떤 게 가장 단단한 애지? 라는 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측정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라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클루라는 건 그런 걸 벤치마크라고 부르는데 한국어 자연어 이해라는 모델이 동작하기 위한 문제들을 선언해 놓고 점수 내는 방법들과 정답지를 만들어 놔서 그 지표의 역할을 하려고 만든 논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표라는 건 결국에는 그래서 이 어떤 산업이나 연구 분야의 성장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도구 중에 하나죠. 다 같이 공통으로 쓰는 지표가 있다면 너랑 나랑 중에 누가 더 좋은 거니? 라고 했을 때 난 15점이야.
난 16점인데 이런 걸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는 내가 만든 지표에선 15점인데 너는 지표 뭐로 했는데? 나는 내가 만든 지표 했는데 나도 15점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지표가 어떻게 다르지? 이거는 평가를 어떻게 한 거지? 내 걸로는 네 거에서 어떻게 나오니? 막 이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 같이 산업계에서 쓸 수 있는 공통의 지표가 있으면 그 지표에서 내가 몇 점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이건 이거보다 좋은 거구나. 아, 얘는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지표의 중요성은 어떻게 비유하면 좋냐면 사람들끼리 매운 거 잘 먹어? 물어볼 때 그냥 매운 거 물어보면 다 다르죠. 다 다르게 음. 내가 매운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잘 먹어요, 잘 못 먹어요가 자기의 감각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불닭볶음면이 필요한 거지. 아니죠. 신라면이죠. 신라면이죠. 그럼 신라면이 그럼. 기준이에요? 네. 그럼요. 어.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우면서 모두 다 경험해 볼 수 있어야지 지표가 될 수 있죠. 그럼 신라면이 너 먹으면 맵니? 이렇게 물어봐서 응, 뭐라고 신라면보다 대답하느냐를 매워요. 보고. 뭐 이런 식. 예. 아 신라면보다 매워요 이렇게. 그죠? 기준이 되는 거군요 기준이. 그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다 경험해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신라면이 매워? 나는 신라면이 매워. 아, 그래? 그럼 이것도 맵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넌 신라면이 매워? 난 안 매워. 그럼 이거는 너 그러면 괜찮을 거야. 더 맵게 해줄까? 이렇게 되는 거지. 신라면보다 매운 단계로 가면 불닭볶음면이 지표가 될 텐데 그건 그들만의 리그에서의 지표일 테고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판단하는 기본에서는 신라면이 대표적인 지표가 되겠죠. 클루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자연어 처리, 자연어 이해라는 분야의 연구는 결국에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게 될 텐데 그 모델들의 성능이 더 좋은 건가, 더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공통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공통의 문제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준비해 놨어요. 테스트 셋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테스트 셋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서 점수화를 했을 때 그 점수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델의 개선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클루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클루도 어떤 벤치마크 이름 글루라는 벤치마크의 한국어 버전이라는 문제의 번역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거를 한국어에 특화해서 새롭게 개발했어요라는 것 때문에 비슷한 이름을 지은 거고요. 글루의 나라 G는 그럼 뭐예요? 제너럴 랭귀지 아. 언더스탠딩 이밸루에이션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너럴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영어 문제로만 되어 있고 그럼 맨 처음에 한국어에 특화된 거는 처음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주목받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도 있었다면?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슈 레이징 하기 좋은 사람들이 많이 껴있지 않나. 아 선수들이 좋다. 왜냐면 지금 이거는 전형적으로 업스테이지가 자기 홍보용에 가까운 대표 시초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요. 김성훈 교수님이 또 사실 네이버에도 계셨었고, 그랬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꼬시고 그 다음에 산학 협송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그 학교 끼어들어서 하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파일을 키우기에 좋은 그림을 만든 거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런 이슈레이징도 하고 이 일을 결국에 해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는 건 성과임인 건 분명한데 이게 한국어 최초로 막 이렇지는 않아요. 이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개 있거나 약간 글루라는 애가 나오기 전에 각각의 태스크를 정의하고 제안하는 논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개체명 인식, 이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박 박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박 박사가 이름이라는 걸 인식하는 건 사람은 되게 쉬운데 기계한테는 그거를 이름이라고 인식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부분을 개체명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개체명 인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경복궁에 갔다 그러면은 경복궁이 장소라는 뜻입니다 라는 걸 이해하는 건 개체명 인식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근데 이제 이런 자연어 이해 태스크에서 되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지 사용자가 나한테 보스한테 질문했을 때
뭐 3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 3월 15일이 날짜라는 걸 알아야 그걸 데이터로 써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 인식이 되게 중요한 태스크고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의 태스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스쿼드라고 하는 이런 언어 모델들 중에 모델들의 그 성능을 평가하는 문제 중에 긴 문장을 주고 질문을 줬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기사를 들면 보고 아니면은 오. 위키 문장을 보고 김연아 선수는 뭐 미국 무슨 대회에 출전했나요? 예, 아니요.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보는 거구나. 예.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는 표현을 그때부터 더 많이 하기 시작해요. NLP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인데 NLU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는 단어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뭐 박지성 선수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그 박지성 선수가 작성돼 있는 그리고 별명이 써져 있는 뭐 기사를 주고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은 두 개의 심장인 거지.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질문도 이해해야 되고 앞에 문장의 지문도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지문도 예. 이해해야 되고 그걸 또 매칭을 그거에 시킬 수 대한 있어야 되고. 답도 그대로 정확하게 자기가 출력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택지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너럴 모델로 답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어렵네요. 과제이고 실제로 보통 리더보드를 그래서 리더보드에는 그 기본적인 게 뭐가 들어있냐면 사람 결과값이 같이 들어있어요. 사람 그 결과? 문제, 사람이 그 문제를 보고 사람이 답변을 한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 있다고요? 아니요. 사람이 문제를 푼 성적이 있다고. 사람의 점수가 있다. 사람의 점수가 네,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거보다 좋은가를 평가하고 싶은 거지. 사람도 모델이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맞아요. 뭐 사람이라고 뭐 이해력이 뭐 그 스쿼드 문제를 한국어 문제 셋으로 만들어서 공개한 게 LG인데 그거를 코커드라고 불러요. 언제더라? 1.0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18년? 지금 2.0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는 한 18년 정도 돼요. 아마 논문은 19년에 나왔을 거야. 그래서 이 코커드 그 리더보드 데이터셋이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그때 막 뭐 삼성, 뭐 LG는 당연하고 뭐 SKT도 그렇고 뭐 온갖 이 NLU 한다는 사람들은 다 매달려서 이거 했었어요. 그리고 뭘 얻고 싶어 했냐? 사람의 점수보다 높아진 점수 획득을 한 최초의 모델은 내 거다. 그때는 어떤 사람을 사람도 넘어섰다. 이 타이틀 그죠. 얻고 싶은 거구나. 그죠. 최초로 넘어섰다를 얻고 싶은 거죠. 그 알파고도 그런 거잖아요. 최초로 사람을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뒤는 계속 이기지만 그죠. 최초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다는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 뒤는 그죠, 아무도 그죠, 기억하지 못하죠. 뭐 맞아요. 안 중요하지 그 뒤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코커드가 사실 제 기억에는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의 이 모델 성능 개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람들에게 이 모델은 왜 좋은가, 각각의 지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얘기했던 좋은 리더보드였어요. 당시에 가장 제가 알기로 핫했고, 그래서 18년, 19년에 진짜 19년이면 딱 제가 지금 회사 들어갈 때쯤인데 그때 계속 사람들이 막 여기다가 모델 제출하고 1등 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걸 제가 보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또 막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유명한 데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 그럼 바로 적용해갖고 테스트해보고 막 이런 걸 하던 때였어요. 여기도 지금 들어가서 봐보면 코커드 GitHub.io 들어가면 리더보드가 들어가 있는데 삼성 SDS가 지금 현재 1등이네요. 2020년 9월에 내놓은 모델이 지금 1등이에요. 20년 네. 9월 이후로는 새로운 모델이 안 나온 거예요? 아니면 새로 있는데 나왔는데도 못 1등을 이긴 할 수 거예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등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뭐지? 이 학술 쪽 이런 점수 보드에서의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습 시간 혹은 그 뭐지? 인퍼런스 타임, 그러니까 답을 내놓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음.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처리 오래 속도? 걸리면, 네, 처리 속도. 음. 근데 오늘 처리 물어봤는데 속도가 막 내일 모레 대답해. 점수는 좋은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이제 학술 논문으로 나온 애들은 보통 처리 속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겠죠. 상용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 리더보드가 나오면서 여기서 제가 언제 추가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처리 속도도 랭킹을 다 같이 매깁니다. 그게 합리적이네요. 써먹으려고 만드는 건데. 네, 맞아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니까 1등이 스켈터랩이네요. 스켈터랩의 패티 1.0 버전인 모델이 레이턴시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적은 레이턴시라는 게 한 1초 정도 걸려요. 음.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즉각 대답은 아니네. 근데 사람보다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 정도로 왜냐면 빠른 거 아니에요? 응. 지문이랑 질문을 읽고 대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제품으로 나왔다고 치면 소비자 입장에서 1초 기다리는 게 그게 짧다고 느껴지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요청을 하면 즉각 대답해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 약간 우리나라 속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이고 다른 나라는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또 요 코코드 때의 그 뭐지? 모델의 트렌드랑 지금 클루 내놓을 때 모델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데이터셋 구성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코코드 같은 경우는 학습용 데이터셋도 다 같이 제공하거든요. 그때는 1.0 때는 2만 쌍, 질문 답변 2만 쌍 데이터를 제공했었고 2.0 때는 10만 쌍의 데이터를 제공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자연어 처리, 자연어 이해 모델들이 프리트레인 모델인 트렌드가 아닐 때였어요. 그래서 데이터셋도 같이 준 거다. 그쵸. 근데 뭐 아마 지금 리더보드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그런 프리트레인 모델이에요. 최근 게 그렇다는 거죠. 최근에 높은 그쵸. 성적을 2000년 내는 애들은. 네, 2020년이 대부분이거든요. 19년 11월에 돼 있는 베이스라인 말고는 없어요. 전부 다 대용량 프리트레인 모델, 사전 학습 모델들을 사용한 결과물들이에요. 학습용 데이터 6.4기가 제공해 주는데 6.4기가 그다음에 대부, 그러니까 테스트셋을 800메가를 제공해 주는데 그러면 7기가 정도의 텍스트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많지는 않네요. 어, 지금 동영상이 아니고 텍스트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많은 거예요? 모델 만드는데 그 정도 쓰인 게? 모델 만드는 데는 당연히 안 많죠. 모델을 만드는 데 쓰이는 데이터 수는 안 많은데 이 텍스트의 절대량을 우리가 얼마나 되는 건지 생각해 그러면 봐야 된다고. 어마무시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내 보면 PC에는 뭐 글자 다 합해봐야 뭐 얼마 되겠어. 그러니까 OS에 있는 전체 용량을 따져도 뭐 1기가도 그쵸. 안 되는데, 예. 근데 그게 이미지니 뭐니 다 포함돼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7기가면 어지간히 큰 영화 한 편쯤 된단 말이에요. 다 텍스트만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이 코코드 때는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런 거를 그런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게 되게 너무나 당연한 데이터셋을 만들 때였거든요. 근데 이 클루를 만들 때 클루의 데이터셋을 보면 전부 테스트용 데이터만 있습니다.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 프리트레이닝이 이제 베이스니까 학습은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군요. 아니요. 그 프리트레인용 모델을 같이 제공해 줬어요.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제공한다고요?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패러다임이 그걸 완전 달라진 게 여기서 드러나는 완전히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기본 모델 4가지를 제공하고 그 이 NLU라는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그런 이게 패키지 뭐가 중에 달라진 건지 앨리스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되게 크게 변한 앨리스. 건데 이거. 빨리 질문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나온 건데 그죠? 네. 네. 그 지도학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지도학습 제가 말씀드렸던 거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지도학습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요 NLU 모델도 결국에는 질문인 문제와 정답인 응답 요런 데이터셋이 있어야지 지도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학습한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거 갖고 자연어 이해를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같은 걸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지표격인 대회 문제가 있는데 그걸 스쿼드, 코커드 같은 게 있었던 거고 거기에 점수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benchmark 지표를 제공하던 스쿼드나 코커드 쪽에서 학습용 데이터셋을 같이 제공해요. 보통은 네. 데이터를 학습용, 제공했었다. 예, 그러니까 너 이거 정답 내 갖고 결과물 내는 거 알겠고 나는 그걸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학습용 데이터를 줄게 짠 이렇게 됐었던 거죠. 이게 왜 필요했냐면 스쿼드나 코커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이 있고 그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과 대답이라는 그 데이터가 없으면 지도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그걸?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많이 필요했고 그 데이터가 뭐 한 7기가씩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더 공정한 방식이에요. 같은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의 결과물이 테스트셋으로 점수를 매긴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뭐 데이터가 엄청 더 많다든지 아니면 더 정교한 방식으로 라벨링을 해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델 간의 비교만 하려고 들면 트레이닝 셋도 비교래 제공해 주는 게 공정한 방법이긴 한 거죠. 그런데 그 거대 모델이란 게 생기면서 거대 모델은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이즈의 텍스트를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걔를 사후 처리 같은 걸 해갖고 태스크를 수행하게 만드는 새로운 기법이 생겼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공개된 클루라는 벤치마크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형태로 제공한 게 아니고 사전 학습용 모델을 4개 만들어서 제공해줬어요. 처음부터. 데이터셋 제공이 아니고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결과물 제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수능 시험 보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옛날에는 모의고사 몇백 개를 줬던 거예요. 이걸로 네. 훈련시켜가지고 학생을 가르쳐라 네. 이렇게. 근데 네. 지금은 훈련이 이미 된 학생을 주는 거지. 모델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요? 그러면은 그 학생을 조금 잘 때리면 더 잘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을 줄 테니까 이 학생을 이게 뭐야? 네. 잘 더 잘 개선해봐.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그 옛날에는 모의고사 주다가 지금 학생을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이 좀 이제 바뀐 거죠. 그러네요. 와. 그래서 베이스라인 모델을 4개 줬어요. 버트, 그 다음에 로버타. 로버타구나. 로버타 기본, 큰 거, 작은 거.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가 엄청 커서 그거를 아주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한 것도 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무지하게 오래 걸리고 비싸고 큰일이에요. 그러겠죠. 뭐 GPU 몇 대를 몇 날 며칠 돌려야지 겨우 나오는 결과물인데 그래서 똑같은 대부분 시도 못 한다는 얘기지. 근데 데이터를 똑같은 줘버리면. 똑같은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걸로 끝낸다고 하면 다들 똑같이 그냥 그걸 예산을 태워서 학습하는 삽질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개선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거 써도 그 뒤에도 할 거 많으니까 이걸 써라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대용량 모델들을 학습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근데- 거기 네네. 기본으로 제공되는 모델도 어느 정도 괜찮은 애일 거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왜냐면 그냥 그것만 갖다 쓰고 싶으면 써도 되는 건가요? 맞아요. 어. 그렇게 써도 되도록 했어요. 여기 라이센스도 나와 있는데 그 라이센스를 희한하게 어디 갔냐? 라이센스를 희한하게 여기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로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인데라고 보니까 CC BY SA라고 커머셜 사용도 가능하고 재배포도 오. 네 가능하고 맘대로 하세요. 네. 네 맘대로 와. 하세요도 가능한 모델 라이센스로 공개를 하셨고 그리고
이 라이센스의 기본은 무조건 바이예요. 바이. 이거 쓴 겁니다. 요거만 작성하면 돼요. 출처만 네, 연결하면 레퍼런스 된다. 출처만 작성하면 어떻게든 써도 상관없어요가 전제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공공의 목적으로 오픈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네요, 진짜로. 네, 처음부터 그걸 타겟으로 하려고 더 훨씬 큰 학습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처리, 사전 처리 다 많이 해서 되게 정제된 것만 남겨서 학습시킨 모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되게 웬만한 연구실에서 그냥 각자 만들어서 이 정도 나오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돈을 댄 스폰서조차 아까 업스테이지, 네이버 클로바, 구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스캐터랩, 뭐 셀렉스타, 리드, 딤트럴 뭐 이런 식이라고요. 데이터 프로바이더랑 뭐 클라우드 제공하고 돈 넣고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아마 그런 좋은 목적으로 쓰일 거니까 우리가 후원할게요 같은 식으로 들어가면서 뭐 이름도 같이 당연히 올리고 싶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거 쓴 거예요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이거 여기서 했구나 이건 이렇게 콜라보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 학생들 AI 관련된 프로젝트성으로 뭐 이것저것 섞어서도 같이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서치 콜라보레이터로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한밭대 대학들이 많이 참여했구나. 네, 카이스트는 오거나이저로 들어갔구나. 네, 그런 교육 식으로 되게 많이 목적도 있는 참여했어요. 것이고. 그죠. 교육 목적도 있는 거죠. 우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전에 나왔던 그런 데이터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바로 쓸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해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으니까. 그게 또 이제 근데 요즘 트렌드긴 했어요. 그 대부분 대용량 모델이 처음 공개되면서 버트 이걸 같은 거? 버트가 이제 인기가 있어지면서 뭐가 됐냐면 다들 고민이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대용량으로 학습할 수 있는 리소스가 없는 애들은 어쩌라고 니네는 그렇게 만들어 그치. 놓고 혼자 독점하냐가 그렇지. 된 거지. 니네나 하지 그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사전 학습 모델이라는 걸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한 300메가서부터 뭐 1기가 2기가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요 모델까지 같이 공개하는 논문들이 나오기 좀 시작했었고 요 클루라는 것도 베이스라인 모델이라는 목적으로 같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공개된 결과물들을 보면 테스트용 데이터 그러니까 리더보드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본 모델 데이터셋을 어떻게 정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지 어떤 걸 조심했는지를 논문으로 썼기 때문에 그 데이터셋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점, 조심해야 될 점들을 레퍼런스 삼으라고 만든 논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경현 교수님께서 이걸 만들고 그 논문에 언급한 건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레퍼런스에 레퍼런스가 되고 싶어서 만들었다. 라는 맥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셋 만들 때도 요거 참고해서 좀 만들어주세요. 같이 좀 리소스가 많이 투입돼서 좀 신경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어드바이저를 하셔서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어요 같은 것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물인 거죠. 와, 진짜 어느 한두 사람이나 한 기업에서만 안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공공의 목적이라는 게. 그죠. 그 셀렉스타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라벨링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 텍스트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 제공을 하면서 스폰서의 이름을 올렸을 것 같아요. 대단하다. 네. 뭐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맨 밑에 있는 데이터 프로바이더의 아프로펜이랑 KED가 다 신문사예요. 자기네 기사 제공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베이스라인 모델이라고 다른 프리트레인 하지 않고 있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모델들이나 제너럴하게 많이 알려진 모델들을 갖고 지금 우리가 만든 지표들 그러니까 뭐 태스크들 문제를 더 푸세요라고 시켜서 그거에 대한 기본 점수들을 다 공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벤치마크 기본 데이터까지 있는 거죠. 베이스라인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을 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어떤 태스크가 동작하는지 어떤 태스크 동작할 때 문제가 없는지까지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모델만 계속 바꿔 끼면서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연구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더 좋아졌어요 같은 걸 예일 기준으로 논문을 쓰면 사람들이 헷갈리거나 그거는 좋아진 게 아닌데라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 모델을 보시면 모델 새로운 거 나오면 모델 논문 발표할 때마다 일단 한번 태워보는 게 타이타닉 데이터잖아요. 뭐 그런 그러면은 식이지. 기존 그치, 그치. 모델하고 어떤 게 예측성이 높은지 비교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셋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고 타이타닉 그럼- 데이터는 뭐예요? 어떤 데이터예요? 그 타이타닉 침몰 사고는 들어봤죠. 네, 네. 아, 그럼요. 그때 탑승객들의 데이터셋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탑승객의 정보하고 이 사람이 생존했는지 여부가 1과 0으로 표기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아. 그래서 그 탑승객의 정보를 가지고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그 이제 모델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성능 지표가. 그 만약에 다른 연구자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다 이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예전 모델에 비해서 내가 몇 점 올랐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비교가 있고, 가능하니까. 뭐 새로운 방법론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걸 이제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습하는 사람들도 되게 좋죠. 새로운 모델 학습할 때마다 그냥 이 데이터를 이제 샘플로 쓰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용도가 된다는 거죠. NL 쪽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미지넷이 이 이미지 인식이라는 분야에서 대표적인 데이터셋이어서 그 데이터셋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걸 해보는 걸로 그러면 이미지 인식기 모델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서로 비교하고 거기서 이제 소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타 SOTA 최고의 성능 지표를 달성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짱 먹었다. 네. 짱 이게 먹었다.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예술의 경지. 근데 지금은 점수가 제일 높은 모델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이 딥러닝 쪽 모델 만드는 학계 이런 쪽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미지넷 그리고 이미지를 판별하는 문제들도 장르나 문제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각각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 지표 개발도 되게 중요한 연구 성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그거를 글루라고 나왔던 제너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이밸루에이션 벤치마크는 그런 여러 가지 태스크 NLU 태스크를 9개를 모아서 한 번에 이에 다 돌리면 모델이 전체적으로 다 성능이 좋은지를 평가할 수 있게 만든 평가 지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사람을 체력 단련 한다 그러면 민첩성, 체력 이렇게 몇 가지 장르를 구분해갖고 한꺼번에 평가하잖아요. 체력장. 그런 것처럼 이 글루라는 애도 텍스추얼 인텔먼트, 콜 레퍼런스 레졸루션, 네임드 엔티티 리커그니션 이런 것들처럼 9가지 문제를 내놓고 그거에 대한 종합 벤치마크가 뭔지를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해놨어요. 클루도 마찬가지예요.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게 해놨다. 그죠. 여러 가지 초기에 있었지만 유명한 문제들서부터 지금 만들어진 자연어 이해 같은 장르의 스쿼드 같은 문제의 문제들까지 여러 가지를 비교를 만들어 놓고 그거 갖다가 평가하면 아마 우리가 같이 모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이 각각의 문제들이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려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은 네. 언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다 그러면 이걸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모델 베이스라인도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쓰는 게 연구의 진입장벽을 많이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안 해도 네. 계속 그 짓을 다 따로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런 것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논문 낼 때 내가 따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 그런 평가 기준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과제 장르만 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감성 분석, 유사도 예측, 그다음에 자연어 추론, 그다음 언어적인 용인 가능성. 이건 뭐지? 넘어갈게요. 우선 기계 독해, 리딩 컴프레션이라고 불러요. 아까 이제 스쿼드나 코커드 같은 걸 뜻하는 거고, 의도 분류, 인텐드 클래시피케이션. 이거는 이제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잘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뭐 여기 예시 문제들이 좀 있어서 감성 분석은 아시겠지만 뭐 긍부정을 따지는 거고 음. 유사도 예측은 문장 두 개가 같은 의미이니? 라는 문제가 있어요. 음. 네, 그걸 유사도 예측이라고 부르고 처음 그 벤치마크를 만든 데는 쿼라라고 하는 질문 사이트였어요. 이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쿼라 데이터셋이란 게 있어서 그게 유명해요. 얘네는 음. 똑같은 질문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같은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이거 저거랑 같은 질문이에요 라고 하면 대답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리소스가 중요해져서 그것 때문에 이 같은 데이터셋인지를 확인하는 걸 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뭐 이런 장르들의 문제들이 있고 여기 클로에서 제공하는 벤치마크는 8개 태스크, 토픽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주제 분류, 음. 그 다음에 센텐스 텍스추얼 시뮬러치, 유사도, 그 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자연어 추론, 네임드 엔티티 리코그니션, 그러니까 아까 그 뭐지 개체명 인식, 그 다음에 릴레이션 익스트랙션, 관계 추론, 그 다음에 파트 오브 POS랑 DP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태소 분석이랑 뭐 주어 목적어가 어떤 후술 관계를 가지느냐 이런 걸 평가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컴프레hen션, 이게 아까 리딩 컴프레hen션 같은데 그 자연어 이해,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 이거는 주제 발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핑퐁핑퐁 그냥 채팅을 해서 대화하는 발화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그 얘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라는 걸 다 인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종합적인 문제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8개 태스크를 전부 다 잘 하는지를 벤치마크 점수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밸루에이션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평가를 해도 되고, 내가 어떤 하나만 타겟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NER 같은 경우는 네임드 엔티티 리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비슷한,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리딩 컴프레hen션, 그러니까 뭐 읽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거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에 데이터셋은 몇 개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서 점수가 이래 합니다라고 보고하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췌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더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얘기하면은 김 팀장이 화난 얼굴로 변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집이 어, 올라가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클루 데이터셋과 논문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조금 더 논문 안쪽에 있는 내용들 소개해 드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저보다는 조금 더 이쪽을 전문 분야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직접 참여를 하셨거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그 뭐지 클로바랑 업스테이지랑의 팀에서 아예 설명회를 가졌던 걸로 기억해요. 그쪽에 질문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회가 영상으로 공개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걸 들으셨거나 질문하셨던 분들이 좀 더 컨텐츠를 생산해 주시지 않으실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런 지표 벤치마크라고 하는 논문이라는 게 어떤 산업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라이센스가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도 좋다라든지 같은 걸 소개해 드리는 거 위주로 우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팀장이 얘기할 때도 공감이 좀 많이 갔는데 제공하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어요. 그게 또 신기했던 것 같아서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들으시는 동안 김 팀장님 어떠셨는지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반갑네요. 이런 분야가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데이터셋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넷이 나오고 나서 모델이 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간 거 아니에요? 서로 그죠, 그죠. 비교도 할 수 있고 논문도 나올 수 있고 뭔가 자료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씨앗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클루가 나온 걸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눈부신 성장을 빠른 시간 안에 보지 않을까.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되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여기에 참여한 분들한테. 네, 그러면 앨리스님. 네,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뭐랄까 그 이걸 오픈소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모델 공개랑 음, 관련된 텍스트 데이터들도 다 음, 지금 오픈형 라이선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음,
실제로 오픈소스라는 단어를 쓰려면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 인증을 받은 라이센스를 걸어야 돼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랑은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네. 공개된 데이터이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심지어 얘는 공개된 것 중에 코드라고 하면 좋은 부분은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만 인퍼런스 잘할 수 있게 거기에 맞춰 넣어주면 점수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점수용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거나 뭐 그걸 이밸류에이션 하기에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리소스 자본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홍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공공의 목적으로 이 일을 하신 거라는 게 신기하네요, 진짜.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건 이런 건가? 되게 뜬금없는 방향인데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저도 그러니까 오늘 박 박사님이 되게 약간 개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들었고 아까 김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모의고사 몇백 개를 주는 게 아니라 학생을 공부 다 학습시켜놓은 학생을 사회에 뿌려놨다라고 하니까 앞으로가 비유가 되게 기가 기대가 막혔죠? 되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 모의고사 문제를 다 읽은 경험이 있는 학생을 준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안 좋은 거 준 것 같은데. 어라? 왜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뭐 복제 아니죠. 인간을 뿌린 건가요? 그 인간은 그 문제를 기억 못 할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아니니까. 학생들은. 그쵸, 그쵸. 사람은 뭐 어디다 쓰겠어. 세상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좀 감상을 얘기를 좀 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었구나라는 거 1번, 그 다음에 지표,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 같네요. 지표 나왔던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손을 합친 게 얼마나 사실 드디어라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왜냐면 할 수 할 걸 있는 한 거죠. 네, 할 걸 드디어 한 거죠. 드디어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의 그 우리나라에서의 부흥기는 90년대 초였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암흑기였다가 드디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돈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구나라는 지표로 받아들여져서 버트 덕분 어, 아닐까? 버트 덕분. 뭐 그럴 수도 있죠. 버트 음. 때문에 한국어 알파고처럼. 쪽으로 만들면, 한국어를 이걸 만들면 괜찮겠는데? 라는 게 각이 보이니까, 소위 각이 보이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최근에 네이버에서 만든 GPT-3 정도 되는 사이즈의 언어 모델에 대한 발표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네이버 클로버가 진행을 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이 자연어 언어 처리라는 학계의 확장과 빠른 성장, 연구 진행 이런 것들을 좀 촉진하고 싶어서 돈을 붓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더 좋은 혜택 받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접근이 미래의 방향이고 맞는 방법이고 그게 결국엔 우리에게 이익이다라고 설득을 해주신 이해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이름들인 분들이 사실 그 위에 의사결정권자들을 설득을 했으니까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니까요. 네. 이거 뭐 당장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하겠다 그러니 그러니까 말이야. 얼마나 돈이 되는 게 설득의 아닌데. 과정이 지난했겠어요. 네. 연구자들끼리의 네트워크도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여서 지금 여기 끼는 것도 제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면 소위 네트워크 있는 사람들끼리 한 걸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김성훈 교수님이 네이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네이버 클로버랑 협업을 한 걸 거란 말이에요. 물론 말이 통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니까 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사실 이 정도 사이즈 일들은 아예 대기업끼리 초협력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같이 드는데, 근데 왜냐면 지금 여기 이거 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SKT, 삼성, LG, 카카오, 여기 네이버, 뭐 지금 근데 얘네 5만 모아도 사실 돈을 얼마씩 쏟아부을 수 있겠어요. 근데 각자가 비슷한 거 하겠다고 다 돈 나눠 쓰고 있을 거란 말이야. 경쟁 관계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논문을 만들어진 분이 그 위를 어떻게 설득했냐라고만 생각을 해도 대단한 거다라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덕분에.
알겠습니다. 오늘 벌써 좀 짧게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